일단 고려 방안은 이게 좀 잠시만 아껴두었다가 오늘 나눠드린 여기에 오늘 교재를 한번 펴봅니다. 오늘 교재 펴보시면 이 교재에 마르크스의 생애와 철학인데 57쪽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 57쪽에 보시면 제가 아주 짧게 요약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일단 제가 오늘 이걸 한번 읽으면서 필요한 것은 설명을 더 붙이고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가까이 가면 좀 부담스럽죠? 아니에요. 이 마르크스는 이 57쪽 보시면 1818년에 태어나서 1883년에 죽습니다. 그럼 도대체 몇 살 살았습니까? 한 65세 때, 65세쯤 되죠. 저는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습니다. 65세쯤 돼서 이 마르크스가 죽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위대한 철학자들이 대개는 유대인인 것처럼 역시 마르크스도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오랜 유대 랍비 출신의 그런 집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실제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할아버지가 이제 유대인에 대한 법률적인 이러한 제한들이 막 생기니까 그걸 피하려고 이 할아버지 때에 루트계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스스로 칸트나 볼테르의 이 철학을 공부를 했었고, 그 교양을 입어서 아이들을 실제로 자유주의 또는 계몽주의 사상으로 자식들을 키웠던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실제로는 크게 보통의 어머니가 예술가들 보면 보통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마르크스의 어머니는 실제로 그렇게 뛰어나신 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저 많은 대식구를 잘 거느리는 그런 가정주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게 없는데, 어쨌든 형 모리츠가 죽고 난 뒤에 그가 실제로는 장남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1830년 12살이 되던 해까지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갔다가 트리어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김나지움에 입학을 하는데, 그 학교 교장 후고 비텐바하가 아버지 친구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비텐바하가 실제로 이 자유주의라서 많은 자유주의적 휴머니스트들을 교사로 채용해서 애들을 가르치긴 했는데, 그 교사 중에서 실제로 그 교사들이 정치적 자유주의를 퍼뜨리는 이 문건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학생들을 아주 계몽적 자유주의 사상으로 막 애들을 가르치니 이 경찰들이 급습을 해서 그 사람을 구속하고, 그래서 이제 이 당국의 탄압에서 이 학교에서 많은 교사들이 교체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미 어린 시절 김나지움에 다닐 때부터 이런 진보적인 이런 사상을 배울 수 있는 토대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17세가 되면서 이 보은대학을 또 이제 여행을 떠나고 거기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아버지는 이 마르크스가 아버지 자신이 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에게도 돈도 안 되는 철학을 해서 마냐, 법학을 하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죠. 그때도 쉽지 철학은 돈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독일 학생들, 대학생들, 철학과 학생들은 취직이 잘 안 됩니다. 기껏해야 대학 강사를 하거나, 또 독일은 그래도 우리보다 좀 나아서 독일 철학과 출신이 이런 상담소를 많이 차립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여전히 당시도 철학은 실용적인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철학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보건대학을 다니면서도 이 마르크스는 정치적 급진주의자들의 클럽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또 그 클럽의 공동대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많은 논쟁에도 가담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성적이 꽤 좋았는데, 그런 대학 활동을 하다 보니 공부가 좀 멀어졌겠죠. 성적이 안 좋아졌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보건대학이 토양이 그러니 즉 베를린으로 옮겨라. 그 베를린에 지금 베를린 그때 대학의 이름이 그냥 이 우니베르시테트 주 베를린인데, 이게 이제 독일이 이제 동수도로 나뉘고 나서 이제 그 이름이 그냥 원래는 베를린 대학이었는데, 이게 동수도로 나뉘면서 이제 서베를린에는 원래 있던 베를린 대학에 대항하기 위해서 베를린 자유대학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통일되면서 그 베를린 대학을 그 창시자 이 훔볼트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훔볼트 우니베르시테트 주 베를린, 그 훔볼트 대학교가 옛날에 베를린 대학교입니다. 그 베를린 대학교는 실제로 이 헤겔이 거기서 오랫동안 강의했고, 헤겔의 책상이 거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좀 더 실용적이고 더 학구적이고 진지한 베를린 대학으로 옮기라 아버지가 강요를 하고 있어요. 베를린 대학으로 갑니다. 그럼 베를린 대학으로 가서 또 뭘 처음에 공부했겠습니까? 법학을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법학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또 철학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57조 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835년에 보건대학을 받고, 그 다음에 1836년에 이제 다시 이 베를린 대학으로 옮기기 전에 이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이 예니 폰 베스트팔렌이라는 여성과 약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이 7년 뒤에는 1843년에 이 개신교 교회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1810년 겨우 한 학기 정도를 마치고 보건대학을 떠나서 베를린 대학으로 가는데, 베를린 대학에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철학에 매료되어서 철학이 없으면 어느 것도 성취될 수 없다는 심정으로 불을 병행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의 철학계는 실제로 헤겔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죠. 그 당연히 헤겔 철학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1837년에 청년 헤겔 학파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이 사람들과 몰리 다니면서 청년 헤겔 학파에 관계를 맺고, 거기서 급진적 사상과 그룹이 되는 학생그룹, 이른바 독포로 클럽에 가입합니다. 여기서 주로 이 청년 헤겔 학파의 주요한 사상가가 우리가 곧 다루게 될 루드비 포이르바흐, 그리고 브루노 바우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아돌프 루텐베르크와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리고 이 마르크스처럼 청년 헤겔학파들은, 헤겔학파가 크게 나중에 청년 헤겔학파와 노년 헤겔학파로 나뉘었는데, 노년 헤겔학파는 보수적이라면 청년 헤겔학파는 진보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청년 헤겔학파는 헤겔의 형이상학적 가정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 이 기존의 사회정치, 종교를 좌파의 관점에서 비판하기 위해서 거의 변증법적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레닌이 철학 노트를 쓰는데, 그 철학 노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헤겔의 논리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이해할 수 없다. 그것도 특히 자본론 1장 상품장은 헤겔의 논리학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다. 거기서 이 헤겔 논리학에서 쓰여지는 다양한 변정법적 방법이 즉 이 마르크스의 상품론, 즉 자본론 상품론을 쓰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나중에 이 나와 헤겔의 변정법은 이 정반대다. 나는 이 헤겔의 거꾸로 쓴 변정법을 다시 발로 세운다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또 나중에 이 말을 빌려서 저기 또 델레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칸트에서는 이 비판이 거꾸로 서 있고 델레즈는 이 칸트의 비판을 또 바로 세웠다. 이렇게 델레즈가 니체는 칸트의 비판을 바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말은 뭐냐면 두 개 다 비판인데 칸트가 실제로 이 감각을 벗어난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사유할 수 없다. 즉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칸트는 설정하려 하지만 그 이성의 한계를 이성의 능력의 한계로 설정을 하려 하고 이때 이성의 능력은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대상에 대해서만 사유할 수 있고 감각적 경험을 벗어나는 대상에 대해서는 사유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것이 칸트가 내린 결론이고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을 칸트가 쓰게 되는데 그러나 칸트는 여전히 물 자체라고 하는 이것을 남겨둡니다. 그런데 니체는 그것까지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어떠한 배우 사이의 이런 존재도 다 부정해버리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정해버리는데 이 부분들은 니체의 이 부분들은 마르크스나 포르바하의 사상과 아주 유사합니다. 특히 포르바하의 사상과 아주 유사한데 청년 마르크스가 자기가 읽어야 할 책들을 청년 니체가 초기에 읽어야 할 책들을 여러 개 적는데 그 안에 포르바하는 이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니체는 자신의 주요작에서 포르바하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 실제로 상당히 그래서 이 포르바하의 유물론과 니체의 철학이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니체 스스로는 유물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철학을 유물론이라 말하지 않죠. 그런데 니체의 철학을 유물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자신의 철학을 유물론이라고 보려하지 않는 것은 헤겔이나 마르크스, 즉 헤겔의 변정법, 포르바의 변정법 이런 것과 기초한 유물론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근원적인 본질, 실체 이런 것들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은 어떠한 니체는 예컨대 서양 명의상학의 오랜 이성주의, 본질주의적 전통을 거부하고 본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질은 존재해도 있어도 알 수가 없고 안다고 해도 타인에게 전달해 줄 수 없다라는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가지고 그렇다면 존재하는 것은 해석을 하는 다양한 관점만이 있다. 그래서 니체는 반본질주의, 반토대주의적 상상을 가지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포르바하의 유물론이나 또는 헤겔의 변정법이나 마르크스의 변정법적 이 유물론은 결국 세계에서 어떤 궁극적 기원을 설정하고 변치 않는 보편적 원리나 법칙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역시
본질주의, 토대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호르바하 류의 유물론과 등치되는 걸 싫어했겠죠. 실제로 그러나 이 니체의 이른바 이 내세 비판, 니체의 형이상학 비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오늘 뒷시간에 할지 다음 시간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호르바하의 유물론 즉 사고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니체는 그런 것을 실제로는 그 책에서 밝히지 않죠.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서 인지하면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은 이제 청년 학파에서, 청년 해결학파에서 지속 인물이 되고 1838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이제 가족이 수입이 줄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어떤 이 인물이었는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감정적으로 이끌린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841년 예나 대학에서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철학의 차이. 그러니까 이 데모크리토스가 고대의 원자론을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가 이제 또 그것을 발전시킵니다. 그럼 이 에피쿠로스가 실제로 또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이런 유물론적 사고를 펴내죠. 이 에피쿠로스와 포르바하의 유물론이 바로 이제 이 마르크스 유물론에 큰 영향을 끼치겠죠.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포르바하의 유물론과 포르바하가 어떻게 사후세계를 비판하고 이 영혼의 불멸을 어떻게 비판하고 또 내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비판해내는지 이것이 또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서 어떠한 이 인식론적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이건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일단 먼저 이 마르크스 철학의 전개와 그 생애에서 마르크스 철학이 어떻게 진행되는 걸 일단 빨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목을 써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을 받고 보원으로 가서 강의를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겠죠. 그리고 이 독일 대학에서는 교수로 인정이 되려면 박사 학위만을 받아서는 되지 않고 이른바 하빌리타지온이라고 하는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오히려 박사 학위 논문보다 이 하빌리타지온이라고 하는 교수 자격 논문이 실제로 더 큰 가치를 가지죠. 그래서 교수 자격 논문을 써서 통과가 되면 이른바 프리바트 도첸트라고 사강사 자격을 받습니다. 이 프리바트 도첸트가 흔히 말하는 이건 우리말로 사강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하빌리타치온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을 쓰지 않은 사람은 이 박사긴 하더라도 이 프리바트 도첸트라는 이름을 가지지 못하고 레어 베어포 트랙트 해가지고 강의를 의뢰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실제 한국의 보통 시간 강사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저 상강사를 받은 이런 상강사를 받은 사람은 이 하빌리타지온이라는 것을 교수 자격 취득 과정 취득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쓰고 이익을 받은 사람은 사강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교수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이 사람들은 이 다른 학생들이 박사 논문을 심사를 하기도 하고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정규직이 아니죠. 전에 이제 우리 아시던 송두일 선생이 하빌리타치온을 마쳐서 사강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동아일보가 그를 공유하면서 교수도 아닌 게 교수한다고. 그래 그 말은 바른 만큼 반탄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이기 때문에 그걸 받은 사람은 다 교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처럼 정규직 교수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안 불러주면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비정규직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를
의도적으로 동아일보가 그걸 공격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마르크스는 하빌리타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고 본으로 간 거죠. 하빌리타션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니까. 예. 박사 논문은 각 대학에서 각각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하빌리타션을 받은 사람은 이제 교수로 채용될 기회를 가집니다. 지금 강의 내용과 주제 관련돼 있지 않지만 이것도 뭐 들어오면 재밌겠죠. 그러면 이제 이 어느 학교에 임용이 되려면 하빌리타션을 받은 학교에서는 결국 임용이 안 됩니다. 다른 데에서 그걸 이렇게 임용시켜줘야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독일은 원천적으로 학연이 승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빌리타션이 되어서 이제 처음에 우리 식으로 했는데 부교수가 되었다면 정교수가 또 되려면 또 다른 데로 또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 내부에서 학연이라는 게 승인할 수 없게 제도화되어 있죠. 그런데 그가 어쨌든 가서 본대학 가서 이제 프리바트 조텐스는 아니지만 레어 베아우프트라이크때 실제로 대학 이 강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도를 해볼까 하는데 이제 거기서 뭐냐면 이 바우어 나중에 브루노 바우어를 자기가 비판하는데 브루노 바우어마저도 이제 청년 해결학과에서 대학에서 해직이 되는 걸 보고 대학에서는 자리가 없겠구나 하고 그 꿈을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1842년 초에 최근 프로센의 검열 제도에 대한 견해라는 글로 정부를 변해갑니다. 그래서 1842년 라인 신문의 편집전으로 들어가고 이제 라인 신문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실제로는 이 반정부적 신문이죠. 우리로 치면 이 한겨레 신문 좀 될까요? 어쩌면 지금 한겨레가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논조가 좀 이상하게 봤는데 그런데 상당히 진보적인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탄압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마르크스는 이제 혁명적 민주주의자에서 공산주의자 또는 유물론자로 넘어가는 때였고 이때 이제 마르크스는 청년 해결학파와 계율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받으신 교재를 다시 한번 살짝 써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책이 있냐면 저번 시간에 받으신 이 교재 3쪽을 합니다. 3쪽을. 거기에 왜 포여바흐부터 시작하는가? 엥겔스가 쓴 유명한 루트비히 포여바흐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 루트비히 포여바흐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이라는 꽤 얇은 책입니다. 여기 좀 새롭게 편집됐어요. 이 얇은 책입니다. 이 책 서문에 보면 이 책 서문에 포여바흐가 자기가 왜 이 책을 썼는가에 대해서 밝히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어떠한 장면을 특히 그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그들이 자기하고 마르크스가 엥겔스가 자기하고 마르크스가 실제로 해결 철학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자기들이 여러 곳에서 밝혔는데 이 포여바흐에서 받은 영향들을 우리가 제대로 밝힌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책을 썼을 때 이제 엥겔스가 이 책을 발간할 때 포여바흐가 죽었습니다. 아니 마르크스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떤 책임감을 느끼느냐 하면 우리가 포여바흐로부터 받은 영향을 이제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철학자로서 우리에게 남은 임무라고 생각했다. 학자적인 이런 양심이겠죠. 그러면서 그가 그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번입니다.
3쪽에 그에 보시면 그 수문에서 엥겔스는 마르크스와 자신이 어떻게 해서 마르크스가 만든 유물론적 역사 이해를 같이 완성하기로 결심했는가 하는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 결심은 헤겔 이후의 철학을 비판하는 형식으로 수행되었다. 두 권의 두꺼운 국판으로 된 초고를 오래전에 베스트팔렌에 있는 출판사에 맡겼으나 그 후 사정이 달라졌어. 출판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이해한다는 주요한 목적은 달성했기 때문에 그 원고를 지들이 갉아 먹는 대로 놔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엥겔스가 말하는 원고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조로 한 독일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 이데올로기하고 또 그가 나중에 우리 또 읽어보겠지만 이 독일 이데올로기하고 그가 그게 혼자 쓴 이 책은 실제로는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죽고 나서 엥겔스가 자신들이 어떻게 헤겔의 관념론적 변정법에 영향을 받고 포르바하의 유물론에 영향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비판하고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 부분을 요약적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 책은 아주 감명하게 잘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읽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책의 부록에 이 독일의 동독에서 이제 이 발간된 이 마르크스 엥겔스 베르케는 짧게는 매브라고 적히는 이 책에서는 그것이 21권이죠. 매브 21권이 있지만 이 한글판은 이 대개 영어판에서는 이 폴바에 관한 테제를 여기 부록으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면서 마르크스가 그 이전에 이 포르바하에 관한 태제 11개를 적는데 그 포르바에 관한 태제 11개가 실제로 세상에 그전에 한 번도 발간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엥겔스가 책을 정리하면서 그 원고를 찾아냅니다. 그래 보니까 이것을 처음에 발간할 목적으로 적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이른바 이 마르크스의 이 포이어바흐에 관한 태제가 11개입니다. 이 11개 태제는 제가 거의 우리 교재에 다 옮겨놨는데, 그런데 이 포이어바흐에 관한 태제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같이 공정한 이 독일 이데올로기, 이게 실제로 역사 유물론의 중요한 책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중에 이 마르크스가 이제 이 말년에 자본론 집필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자본론 집필을 착수하고 자본론 1권은 출간하고 2, 3권은 결국 출간하지 못하고 한참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출간을 하는데, 이 마르크스의 자본론 앞에 그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쓴 게 이른바 정치 경제학 비판 요강, 이른바 그룬트리스라는 이 책입니다. 그런데 그룬트리스라는 이 책 일부를 정치 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라는 책으로 쓰는데, 나중에 우리 지금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이런 내용을 다 여기 집어주었습니다. 이 정치 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는 비판, 이걸 한국에서는 이걸 강요로 번역한 사람도 있었고 요강이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그룬트 리세 이렇습니다. 그런 데서는 개요라고 했습니다. 이 개요를 실제로 이 책이 다시 요즘 번역되어 나와서 두꺼운 세 번째로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이 책에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쓰기 위한 일종의 연구서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가 살아있을 때 출판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다시 구소련에서 출판되었다가 1950년대로 다시 동구로 와서 출판되면서 이제 서유럽의 학자들에게 이제 접근이 되면서 그 증거가 알려집니다. 근데 이 정치 경제학 비판 연구하는 실제로는 자본론보다 체계성은 떨어지지만 더 풍부한 그 이론이 어떻게 발전되고 전개되어 가는 그 과정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르크스의 이런 정치 경제학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문헌이죠. 그런데 이것을 쓰고 출판을 안 했지만 정치 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또는 앞에 쭉 크리틱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판을 위하여 하라고 번역이 되고 이걸 빼버리고 정치 경제학 비판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책 서문에 그 유명한 이른바 역사 유물론의 태제가 압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 책 몇 장 되지 않는 그 정치 경제학 비판 서문의 정치 경제학 비판 이 서문을 쫙 읽어보면 마르크스 역사 유물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아주 중요한 그런 단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부분을 제가 또 일부러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포르반간 폐제 11개 중에서 최고 마지막 폐제가 실제로 마르크스 유물론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부분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초 밑입니다. 11번.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이 뜻이겠죠. 철학자들은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독일어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 한번 읽어보십시오. Die Philosophen haben die Welt nur verschieden interpretiert. Es kommt aber darauf an, sie zu verändern. 어릴 때 되게 우리 독일 하셨죠, 그죠? 불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발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배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계를 해석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변형하는 것이다. 이건데 이게 누구 말에 대한 비판이냐면 헤겔의 법철학에 이런 이야기했죠.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진 뒤에야 난다. 이런 미네르바가 누굽니까? 미네르바가 여신 아테나입니다. 그죠? 아테나가 부엉이를 데리고 다니니 부엉이가 사람처럼 눈이 앞으로 탁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부엉이를 보고 또 올빼미를 보고 올빼미나 부엉이입니다. 올빼미와 부엉이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부엉이는 이거 비역자에 탁 해서 톡 튀어나왔죠. 귀가 톡 튀어나온 사람입니다. 올빼미는 동그랗죠. 올빼미. 나중에 그 그림을 볼 때 부엉이와 올빼미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답답한 건 좀 이렇게. 근데 쌤, 지혜를 상징하는 게 올빼미 생김새가 다르죠. 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이 영어로 아울이라는데 독일도 오울이라는데 오일레라는데 실제로 부엉이가 번역하기도 하고 올빼미로 번역하기도 하고 기력이 거의 똑같아요. 기능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김새가 좀 다른 다르다고. 기러기를 거의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기러기라고 번역하고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미네르바의 부엉이 미네르바 올빼미라는 것은 이 미네르바가 이 미네르바가 부산대학교 가면 부산대학교 저기 김관 앞 그쪽을 미네르바를 맨날 해야 됩니다. 이 미네르바가 아테나입니다. 지혜의 여신이죠. 이 지혜의 여신이 지혜의 여신이자가 전성의 신이죠. 그러니 이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지혜를 상징하니까 이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즉 가리키는 것은 철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겔이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진 뒤에야 난다. 이 말은 다시 반복하면 해겔 법철학 성문에 있습니다. 그 법철학 성문에 있는 그 말은 철학이란 학문은 사건이 발생한 뒤에 그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해명하는, 즉 의미를 부여하는 학문이다. 즉 해석을 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나중에 또 마르크스가 해겔 법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해겔 법철학 비판에서 이와 똑같이 말하지 않지만 갈리아의 수탁은 새벽을 알린다 이렇게 합니다. 갈리아는 프랑스의 옛날 지명 이름이죠. 그리고 수탁이 이제 이 새벽을 알리는 그런 상징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제 철학의 학문적 성격을 달리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지금까지의 철학은 단지, 지금까지 철학자는 단지 세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해 왔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형하는 것이다. 즉 철학의 임무가 이제 세계를 변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정하는 이른바 실천적 유물론, 이것이 토대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다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다시 돌아가자면 다시 58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843년 6월 이제 아내와 결혼하고 그해 10월 이제 파리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1845년 6월까지 15개월간 파리 시대가 전개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마르크스는 또 시인 하이데를 알게 됩니다. 시인 하이데도 프로테스탄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죠. 그리고 1789년의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영국 부주와 정치 경제학자들이 저술도 있겠죠. 이때 예컨대 이 영국 국부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런 책들을 읽는 것이죠. 이것들이 그 자본론을 제작하는데 또 토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시기 마르크스는 그 오타가 나면 연구한 평가물들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 부분의 단편적인 초고만 남겨두는데, 그 초고들이 1932년에 처음으로 소개되고, 이것이 경제학, 이른바 경제학 철학 수고입니다. 우리 흔히 말이 경철 수고라고 번역하는 거죠. 1844년의 경철 수고입니다. 이 경철 수고가 실제로 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우리 흔히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그저 즉 자본주의의 경제발전 법칙을 밝히는 위대한 대작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마르크스가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비인간적인 이 자본주의 모습들을 아주 격렬하게 비판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는 아주 강한 휴머니즘 사상가의 특징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휴머니즘의 토대가 바로 이 경철 수고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경철 수고는 마르크스 철학의 휴머니즘적 토대이자 또 마르크스의 소이론이 들어있는, 우리가 또 그래서 마르크스의 소이론을 다루게 되겠죠. 마르크스의 이른바 소외이론. 이 마르크스의 소외이론의 이제 해겔의 소외이론과 포여바하의 소외이론과 달라지는 이 지점을 또 설명할 겁니다. 이것이 또 해겔의 변정법을 비판하고, 그리고 포여바하의 유물론을 비판하면서 마르크스가 자신의 변정법적 유물을 정초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 경철 수고에 마르크스 자신의 소외이론과 그 휴머니즘적 철학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잡지 이 독불연보를 발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 라는 글을 쓰고 또 해겔 법철학 비판 서문을 기고합니다. 이때부터 마르크스의 사상은 궁극적으로 혁명적 민주주의에서 과학적 공산주의로 이렇게 이행했다고 평가를 받죠. 그리고 파리 사람이 프랑스 사람으로 구성된 노동자 조직, 그리고 독일 망명자 출신으로 구성된 노동자 조직과 접촉을 하면서 그 조직 지도자들과 교류하고 노동자 모임에도 참석하면서 이제 그런 노동자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프루동, 불랑, 카베 등의 사상가들과 신분을 냈죠. 그래서 나중에 이 엥겔스가 도요과 관련해서 이 유토피아에서 과학적 이 사회주의로의 발전, 즉 공상적 사회주의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로의 사회주의 발전이라는 중요한 책을 썼는데, 이때 그가 주로 비판한 것이 프루동의 사상입니다. 또 프루동의 사상을 또 그가 마르크스가 비판하면서 또 책을 또 쓰죠. 그 나중에 또 밑으로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1844년 8월에 엥겔스가 다시 파리를 방문했을 때 이 두 사람의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평생을 같이 이제 동료로서 지내면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13번의 밑에 엥겔스도 마르크스처럼 청년 해결학부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이 엥겔스는 아버지가 실제로 방직 공장 사장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엥겔스가 실제로 이 마르크스를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마르크스가 거의 이 집 가정부와의 사이에서 사생활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엥겔스가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말을 가진 적이 있죠. 이건 보통 책에는 잘 안 나오는데 옛날 책에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훌륭한 이런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60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은 1845년 초에 신학자 브루노 바우를 비판하는 책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브루노 바우의 해결주의적 관념론 비판인데, 이게 신성가족이라는 이 책입니다. 디 하일리게 파밀리아입니다. 이 신성가족은 마르크스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쓴 이후에 책으로 지금 최초로 출판한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은 당시에 루트비히 포여바하와 포여바와 함께 청년 해결학파에서 가장 지도적인 인물이 브루노 바우였는데, 그 브루노 바우를 비판하는 그러한 책이었던 것이죠. 원래 그는 브루노 바우를 자신의 멘토로 삼았는데, 이제 이때부터 브루노 바우와 거래를 주면서 자신의 이른바 인문론적 변적법적 틀을 정착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청년 해결학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장을 진행하면서 마르크스는 이제 17,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유물론자들을 자세히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르크스의 이 파리 시기는 짧게 끝이 나는데, 왜냐하면 프로이센 정부가 프랑스의 압력을 행사해서 마르크스가 파리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벨기에의 브뤼셀로 옮겨야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프로이센 정부도 프로이센 정부는 다시 마르크스를 억압해서 그곳에서도 마르크스를 쫓아내려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는 프로이센 당국으로부터 고소를 안 당하려고 프로이센 국적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평생 무국적자로 살았던 거죠. 죽을 때도 무국적자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1845년 4월 자신이 청년 해결학파 중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했던 포효바하를 비판하면서 포효바하에 관한 테즈를 작성한 금방 말씀드린 거죠. 이게 엥겔스의 루드비 포효바하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의 부록으로 실려서 알려집니다. 여기에서 그는 포효바하에 관한 테제, 이 테제는 결국 포효바하의 유물론이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포효바하는 훌륭한 유물론자이지만 이 세계를 실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단지 인식의 대상으로 본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비판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실천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다. 이게 거의 핵심적인 테제입니다. 11개의 테제가 실제로는 그 내용으로 압축되죠. 아까 우리가 그만 보았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이것도 실제로는 이론의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효바하에 관한 테제와 그리고 그들이 공대로 썼던 독일 이데올로기가 이른바 역사 유물론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반복하자면 이 정치 경제학 비판 요방 또는 강요의 제1강입니다. 제1강의 내용이 그대로 정치 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이라는 이 책은 거의 지금은 다시 한국에서 다시 편집되어서 다시 출판되었는데 독포 3권짜리를 보고 있는데, 그 1강은 정치 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그 정치 경제학 비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여기의 서문이 역사 유물론의 모든 페이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했다고 봅니다. 도움을 먼저 밀어보시겠습니다. 네. 거기 어디 있냐면은 65쪽입니다. 65쪽 제가 따로 옮겨놓은 부분은 또 그 중에서도 마르크스의 토대 상부 구조론, 즉 사회 구성체론의 가장 핵심적인 단락입니다. 이것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65쪽 중간에 인용 부분이죠. 인간은 그들 생활의 사회적 생산에서 그들의 물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 수준에 조음하는 일정한 필연적인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관계, 생산 관계를 맺는다. 이 생산 관계 전체가 사회의 경제적 구조, 현실적 토대를 이루며 이 위에 법적이고 정치적인 상부 구조가 세워지고 이 일정한 사회적 의식 형태들이 그 토대에 조응한다. 이게 뭡니까? 그럼 토대는 한 사회가 이룩한 경제적 여러 관계의 총체가 토대입니다. 한 사회에서 경제적 관계가 토대가 되고 그 위에 설정되는 이 정치, 그 이외에 법적이고 정치적인 상부구조, 즉 법적이고 정치적인 재관계, 그로부터 나오는 인간들의 의식 또는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이 상부구조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르크스의 즉 토대 상부구조론입니다. 이 마르크스의 토대 상부구조론을 흔히 그것을 사회 구성체론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 역사 유물을 또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하게 될 때, 마르크스가 역사의 발전 5단계설을 말할 때 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그리고 중세 봉건제, 그 밑에 근대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 또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철저하게 토대 상부 구조론의 틀 속에서 이걸 설명합니다. 일단 생산력과 토대에서 일단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이 생겨나오고 그렇게 진행된 모순이 다시 상부구조로 올라가서 그 이해관계에 기초한 계급들 간의 계급투쟁으로 일어나고 그 계급투쟁이 일어나서 정치적 재관계가 바뀌면 다시 그것이 토대를 완전히 규정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 과정은 나중에 다시 길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토대 상부 구조의 핵심이 바로 금방 우리 읽는 바로 이 구조입니다. 이 정치 경제학 비판 서문, 정치 경제학 비판 서문의 한 3, 4페이지 되는 이 부분이 다시 반복하면 역사 유물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것이고 또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뽑아놓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적 생활의 생산 양식이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생활 과정 일체를 조건 짓는다. 그 밑에가 또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즉 존재가 즉 의식이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식을 규정한다. 그리고 사회의 물적 생산력은 어떤 발전 단계에 이르면 그들이 지금까지 그 안에서 움직였던 기존의 생산관계 또는 이것의 단지 법률적 표현일 뿐인 소유관계와 모순에 빠진다. 이들 관계는 생산력의 발전 형태로부터 질곡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사회적 혁명기가 도래한다. 경제적 기초, 토대의 변화와 더불어 이때 기초라는 것도 토대가 더 나을 겁니다. 토대로 일단 바꾸러 가요. 경제적 토대의 변화와 더불어 전체의 이 거대한 이 상부 구조가 조만간 변혁된다. 요게 마르크스 역사 유물론 중에서 토대 상부 구조론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이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60쪽이죠. 그리고 독일 이데올로기 61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책은 이 독일 이데올로기는 이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베스트팔렌 출판사에 이걸 보냈는데 출판사로부터 사정이 바뀌어서 책을 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오른쪽 원고로 묻혀 있다가 나중에 1932년 소련에서 비로소 처음 출판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들은 성년 해결학파에 대한 비판을 완결짓고 역사 유물의 토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1845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연구를 위해서 영국으로 떠납니다. 거기에서 유명한 프로시의 유명한 이 빌헬름 바이틀링을 만나고 이제 그 바이틀링은 이른바 기독교적 관점을 유지한 초기 사회주의자고 독일 최초의 공산주의 이론가입니다. 그럼 역시 마르크스는 그에게 배우면서도 그걸 비판하겠죠. 그리고 이제 바이틀링은 이른바 독일에서 이주한 수공업 도제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직 그 의인동맹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제 의인동맹의 사람들이 마르크스 보고 계속 당신도 가입하시오 하는데 그거 보니 이게 기독교적 신념도 섞여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과학적인 내용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안 하죠. 그때 보시면 마르크스 엥겔스는 의인동맹에 가입하라고 권유받았지만 동맹의 기는 탈자 하나 빠졌습니다.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비과학적인 이론으로 인해 비과학적인 이론 좀 바꿔주십시오. 비과학적인 이론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의인동맹의 지도자들 이른바 공산주의
공상적 사회주의자,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불리는 포르동에 대해서 철학의 빈곤, 즉 프로동의 빈곤의 철학에 대한 답변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프로동의 이 책을 일반적으로 나쁜, 그것도 아주 나쁜 책, 이렇게 지칭하는데, 왜냐하면 이 포르동은 그가 볼 때 포르동은 독일이 뭐야? 그래서 도대체 헤겔이 말하는 변정법이 뭔지, 또는 헤겔이 변정법을 말하면서 사용했던 안티노미, 칸트의 철학에서 제기됐던 이율배반, 이런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그걸 들어서만 알고 싶은 그 내용을 장악하지 못하고 그냥 그걸 자기 책에 엉뚱하게 썼는다. 그러니까 이 변정법의 주요한 내용들을 설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왜곡시킨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유물론적 역사 이해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정치 경제학의 자신들의 정치 경제학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그 대중들에게 이제 잘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른바 이 내부 저작 제4권의 안덴코퍼에게 보내는 편지란 거기에서 마르크스가 또다시 역사 유물론의 기본 관점을 주장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사회사는 항상 단지 그 사회를 이루는 개인들의 발전사 일수 있을 뿐입니다. 그들 간의 물질적 관계가 그들 간의 모든 토대입니다. 이러한 물질적 관계는 그 속에서 그들의 물질적이며 개인적 활동이 실현되는 필연적 형식 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를, 즉 인간들이 맺고 있는 물질적 관계로부터 그 토대를 찾아내는, 이게 역사 유물론의 가장 기본적인 또 핵심적인 이러한 견해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 앵겔스는 1848년 초 이른바 공산당 선언을 작성합니다. 이 공산당 선언은 지금까지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역사 유물론은 토대 상부 구조론의 기초에서 역사의 발전을 크게는 한편으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이게 역사 발전의 토대 또는 동력이고, 두 번째 계급투쟁입니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은 주로 정치, 경제 비판, 요강, 자본론에서 드러나는 이런 이야기이고, 계급투쟁은 공산당 선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나중에 이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 이 이론의 문제를 제기한 자들이 마르크스의 철학 자체, 스탈린만이 문제가 아니라 레닌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이제 더 나아가서 마르크스에게서도 그 이론이 이른바 주관적 공식과 객관적 공식의 긴장들이 있었다. 이게 계급투쟁이 주관적 공식, 혁명의 주관적 공식이고, 그 다음에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습은 혁명의 객관적 공식인데, 이 둘이 잘 접합되지 못하고 완벽하게 유기적 관계로 결합되지 못하고 서로 대립되는 그런 측면들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마르크스 이론 내에서도 이런 공식의 긴장이 있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마르크스 이론에 대한 이런 비판인데, 그래서 어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일파는 자연스럽게 따로 배운 것이 나중에 레닌이 이른바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킬 때 맨세비키자들과 투쟁을 할 때 드러나는 이 혁명의 전술 전략에서 주요한 부분으로 작동합니다. 즉 맨세비키자들은 실제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이 토대에서 발생을 하면 그것 때문에 자연히 그 모순이 그 위에서 상부 구조로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계급투쟁이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그 계급투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사회는 자유주의로 이행해 갈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혁명에서 대의주의적 입장으로 결정됩니다. 즉 조직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에 의해서 모순이 생겨나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계급투쟁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레닌의 볼셰비키는 그게 아니고 이른바 전위당 이론을 내세웁니다. 이 전위당이 평소에 이른바 조직을 통해서 이른바 이 혁명 이론을 일반 대중에게 계속 선전하고 전파해야만, 즉 혁명적 조직이 적절하게 갖춰져 있어야만 그러한 하부에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이 발생할 때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볼셰비키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레닌의 전위당 그 이론은 바위기의 근간입니다. 즉 그 생산력을, 그래서 생산력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생산 관계와 모순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이 계급투쟁으로 가해서 역사 발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런 자들을 생산력 중심주의랍니다. 이 생산력 중심주의자들은 주로 전위당의 혁명적 조직을 두려워하거나 그걸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하죠. 그런데 레닌은 끊임없이 이런 전위당 이론을 통해서 소수의 전위당적 세력들이, 전위당 즉 지도자들이, 이론적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이런 혁명 이론을 즉 설득하고 즉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 많은 노동자 조직의 구성원들을 혁명적 이념으로 즉 감화시켜 놓아야, 물들여 놓아야 특정한 시기에 즉 하부 구조에서 토대에서 혁명적 토대가 이루어질 때 혁명이 성공한다. 이러한 그 전위당 이론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전위당 이론이 실제로 나중에 또 이 그람시의 이론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그람시는 이 전위당 이론을 실제로 왜 서유럽의 또는 사회 전체 세계가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왜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의 예언처럼 붕괴되지 않고 그 안정성을 유지하는가, 이것이 그람시를 괴롭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람시의 이른바 이 그람시는 레닌의 전위당 이론을 비판하고 이른바 진지전 이론을 내세웁니다. 이 그람시, 나중에 다시 그람시 다시 설명할 때 다시 나올 겁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람시의 진전 이론과 또 헤게모니 이론입니다. 이 헤게모니 이론은 또 레닌의 전위당의 이론과도 또 연결되는데, 이 그람시의 진전 이론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러시아 같이 자본주의가 크게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권력이 실제로 정치 관계에 묶여있고, 그래서 이른바 이때 혁명 전략은 이 보수파들의 핵심인 이른바 정치적 재기구를 공략하는 것으로서 적의 사령부를 바로 밀고 들어가서 기동전입니다. 기동전. 이런
이른바 아방가르드입니다. 전위대가 즉 기동전을 통해서 적의 사령부로 치고 들어가서 그 사령부를 바로 장악하면 혁명이 성공하는 것이죠. 이 기동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혁명은 정치적 권력 관계를 장악하는 이러한 정치 투쟁이 가장 우선적이다. 그리고 정치 권력을 장악해버리면 혁명이 완성된다는 것. 이게 간단하게 그가 본 레닌이 말하는 기동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지전은 뭐냐면은 이 발달한 자본주의 이미 역사가 이제 이 초기의 이 자유주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서 이제 제국주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국주의 단계는 뭐냐면 초기의 자유주의는 우리가 다 알듯이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이 자유방임주의는 흔히 말하는 이 자유방임주의에서 국가는 이른바 경찰국가죠. 그리고 이 국가는 경제에 개입하지 않고 단지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치안만 유지해주면 그 시장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조절되어서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전해간다. 이게 뭡니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소이죠. 이게 해겔이 이성의 간지를 그냥 빌려온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에서는 국가는 이 경제에 개입합니까? 안 개입합니까? 개입 안 한다는 거죠. 개입하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이제 개별 자본가들의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우원시적 축적이 이루어지고 자본주의가 발전해 갔지만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해 가면서 어떠한 이제 어려움이 생겨나느냐는 궁극적으로는 자본이 축적되면서 개별 자본가가 즉 생산력이 더 정대가 됩니다. 정대된 생산력에 따라서 이 소비자들이 즉 대일반 대중들의 이 소비 구매력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니 자본주의는 상시적으로 생산 공황을 맞게 됩니다. 과잉 생산, 과잉 생산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고용을 할 수가 없고 이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가 아니라면 이 잉여 생산을 막 다른 사람이 그냥 공짜로 나눠주면 될 텐데 이게 자본주의니 그냥 나눠주면 이윤을 가질 수 없으니까 자본주의 들어가지 않죠. 그럼 잉여 생산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바다에 갖다 버리더라도 무상으로 분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주기적인 생산, 과잉 생산 때문에 공황에 빠집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자유주의가 뭐로 바뀌냐면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바뀝니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정치적인 형태로 발현된 것, 이게 제국주의입니다. 그러니 이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뭐냐면 이제 개별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윤을 창출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러니 국가가 경제에 개입했어요. 자본가들에게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창출해 주자.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합니다. 그러니 이 1930년대 그 무렵에 미국에서는 뭐로 등장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뉴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뭐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고 토목공사를 벌이니까 개별 자본가가 거기에 참여해서 이제 이 일을 하면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고용이 확대되겠죠. 그리고 국가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서 자본가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위기를 탈출해 나갑니다. 이게 1930년대의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일어났던 것이라면 이걸 2000년대에 실천한 자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 이걸 뭐 타대고 있으니까 고용이 안 생기죠. 고용은 전혀 안 생기고 오히려 그 반대 상황만 생겼던 거죠. 그런데 이 독점 자본주의가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발현된 것이 제국주의라 한다면 이제 이 제국주의자들은 개별 자본가들에게 즉 원료의 공급과 상품 판매의 시장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 해외 식민지 건설입니다. 그러니 이 제국주의는 해외 식민지 건설에 뛰어들게 되고 거기에서 선진 자본주의인 영국과 프랑스가 먼저 식민지를 선점했습니다. 그런데 후발 자본주의인 독일이 이제 자기들도 자본주의 발전을 길을 걷다 보니 역시 비슷한 모순에 도달한 거죠. 그러니 자기들도 해외 식민지 건설해야 됩니다. 그러니 보니까 선발 자본주의들이 국가를 다 해먹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먹자. 그렇게 벌어진 게 이게 이른바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은 식민지 분할, 재분할 투쟁입니다. 우리가 아시듯이 세르비아의 민족주의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지금 유고슬라비아의 옛날 수도였던 사라예보에서 저기에서 죽였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지만 그건 단지 그걸 촉발시켰을 뿐 그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국주의는 이런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을 해결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 내부의 모순 속에서도 왜 마르크스가 예언했듯이 이 자본주의 왜 멸망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이것에 이제 이 국가 독점 자본주의 이후로 진행된 발달한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람시가 보기에 1932, 30년대 이때 이미 제국주의로 이행한 자본주의 사회들을 보니까 그 사회들 역시 자본주의 사회 국가가 그 많은 내적인 모습을 안고 있으면서도 이게 왜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해명하는 것이 이른바 그가 이른바 옥중후고에서 썼던 여러 책들입니다. 그 핵심이 진지전입니다. 즉 이제 발달한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마르크스가 말하는 이 상부 구조가 이런 사회에서는 단지 토대의 변화만으로는 자 이거 나중에 상부별로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단지 토대의 변화만으로는 이 혁명이 성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또 헤겔의 이른바 시민사회론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발달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사회가 아주 강고하게 넓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헤겔은 이른바 헤겔은 이 시민사회를 경제적 관계로 봅니다. 그런데 이 그람시는 이 시민사회를 경제적 관계뿐 아니라 비정치적으로 인간들이 맺고 있는 다양한 이런 비정치적인 비경제적인 인간들의 다양한 조직체계 이게 시민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는 헤겔에서는 시민사회가 경제적 관계 토대의 일부지만 이 그람시는 이 시민사회를 상부 구조에도 걸쳐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상부 구조에 걸쳐 있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형태가 뭐냐 하면 예컨대 해병 전후회 또 고대 동창회 또 전라도 향후회 이러한 또는 다양한 동창회 또 아줌마들의 계모임 이러한 다양한 이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들이 맺고 있는 이런 다양한 인간관계 이런 총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평소에는 어떠한 역할을 안 하는 것처럼 있다가 일단 유사시에 위기가 도래하는 이것들이 권력을 보호하는 엄청난 방어막 역할을 한다. 이렇게
참호가 있으면, 이렇게 사령부가 있으면, 이 사령부를 지키는 곳곳이 숱하게 많은 참호, 진지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호, 진지들을 하나하나 이러한 발달한 자본주의에서는 바로 이 사령부로 바로 진격해서 정치 권력을 바로 획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평상시에 적의 사령부에서 그 사령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숱하게 많이 파둔 참호, 진지들 하나하나 공략해서 이것들을 우리 편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혁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벌어지는 다양한 방식의 문화, 이데올로기 투쟁, 이게 그가 말하는 이른바 진지전입니다. 그러니까 기동전은 무엇이 먼저 성공해야, 진지전이 먼저 성공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음에 우리 조금 더 길게 설명하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거의 또 이론들은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지금 같으면, 우리 같으면, 예컨대 이명박이가 뭘 장악합니까? 언론을, 특히 종편을 만들어서 언론을 장악하죠. 그 언론이 장악하니까 TV조선 같은 것은 병원에 가면 하루에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하루에 거의 400만 부를 찍는데 200만 부 정도 찍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전부 페이지하고 다 가봅니다. 그런데 400만 부를 찍는 것은 그렇게 찍으면 광고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래 남는 그 신문을 문까지로 어디에 돌리겠습니까? 경로당, 그리고 큰 대형 병원, 이런 데 다 문까지로 들어갑니다. 그래 늙은 애들이 공항 이게 대안적인 언론이 형성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대안적인 여론을 못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 언론, 학교, 병원, 즉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비정치적인 다양한 방식의 이러한 이 반동 보수 세력의 진지 참호가 넓게 퍼져 있는 것이죠. 이걸 공략해야만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이게 그 당시 진지전 핵심입니다. 다음에 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면 조금 8시 반까지만 하고 30분 앞으로 끝낼까요? 아니 그냥 별로 쓰실 생각이 없나요? 질문만. 네, 선생님 말씀하시는 시민사회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시민사회와는 좀 다른 의미죠.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그 같은 의미로 봐도 됩니다. 거의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전체의 뭐 이익 공동체 이런 의미로 저기서는 시민사회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시민사회는 실제로는 시민사회는 헤겔도 그렇고 마르크스도 그렇고 이 시민사회라는 것은 토대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토대. 경제적 관계로 맺혀 있는.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공장에 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 공장주와 이런 노동자들이 맺는 이런 경제적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시민사회, 기본적인 시민사회인데, 그리고 이 부분은 헤겔도 그런 부분을 경제적 관계가 시민사회라고 보았고, 마르크스도 시민사회를 경제적 관계로 봅니다. 그런데 그람시나 알티세는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사회는 경제적 관계의 토대에만 머물지 않는다. 시민사회는 상부구조의 다양한 그런 영역에서 침투해야 돼. 그러니까 경제적 관계가 아닌 비경제적 관계 또는 정치적 관계가 아닌 이런 다양한 형태. 예컨대 무슨 클럽입니까? 라이온스 클럽인 게 있죠. 이런 것도 다 시민사회의 영역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민사회가 확대된다. 확대된 시민사회는 상부구조에도 속하게 되고, 상부구조와 토대의 시민사회가 다 걸쳐있고, 이렇게 확대된 시민사회가 이제 사령부의, 즉 권력의, 정치 권력의, 특정한 정치 권력의 보호하는 그러한 참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5분만 쉬고 9시 가셔요. 5분. 얘들 반가이고 9시. 그리고 1848년 3월 1일 벨기에의 브뤼셀에 머물고 있던 마르크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마르크스가 살았던 당시에
유럽의 정치 정세를 역사적으로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그 뒤에서 이 뒤에 좀 이야기를 하면 67쪽이 지어놨습니다. 프랑스 7월 혁명과 6월 혁명 그리고 파리 오민입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혁명과 독일의 이런 혁명들에 대응하면서 그 중요한 지적들을 막 적어내는데 여기에 일단 우리가 알듯이 1789년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프랑스 대혁명. 그죠? 이거 시간이 잘 안 되겠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1791년쯤에 자코뱅 당이 권력을 틀어지고 그 다음에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를 수행하죠. 그리고 자코뱅 당은 주로 노동자 농민의 근간 당이었고 그에 반대로 지롱드 당은 부르주아지의 근간 당이죠. 이렇게 해서 이 자코뱅 당이 이제 지롱드 당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오고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공포정치를 수행하는데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제 혁명 프랑스가 이제 절대주의 왕정을 무너뜨리고 뭐로 넘어간 겁니까? 공화정으로 넘어가니까 자유, 평등, 박애란 이 이념들이 이웃 나라로 전파될 위협이 생깁니다. 이웃 나라들은 다 요즘 절대 왕정입니다.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혁명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쌉니다. 그러니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또 보수 반동들이 귀족층 또는 이 넓은 이 넓게 형성된 과거의 왕족들 이런 귀족들이 또 계속 내부에서 반동 정책을 또 씁니다. 반동적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외적으로는 프랑스를 둘러싸고 다른 나라의 이런 보수 정부들이 프랑스를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프랑스 시민들이 이제 스스로 오용군이 되어서 빠지도 적절하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게 라마르 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반동들 내부의 반동들을 처형을 한 게 이게 그러다 보니 이 공포정신이 됩니다. 그러니 이 기독이지만 실제로는 이 화학자 라보아라든지 이런 사람 막 죽입니다. 하루에 몇 명씩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로베스피에르 스스로는 아주 청렴한 신선하고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실제로 그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면서 이제 혁명이 이제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곧 총재 정부가 수립됩니다. 총재 정부는 권력을 한 사람에다 몰아주니까 이런 독재가 되더라 해서 5명의 총재에다 권력 나눠준 게 총재 정부입니다. 그리고 총재 정부 시기 말에 이제 이집트 원정을 갔다가 실패하고 혼자 몰래 들어온 한 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이 해외에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인기가 많았죠. 그리고 그 인기를 얻고 이제 이 통영 정부를 세우는 자들이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내세워서 이른바 버리메르 18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칼 마르크스의 루이 보나파르트의 버리메르 18일인데 이때 버리메르 18일은 통영 정부가 이 마르크스를 나폴레옹을 내세워가지고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날입니다. 이게 1799년 11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메르는 프랑스 혁명력으로 안개달입니다. 무월이라는 뜻입니다. 안개. 테르미도르 반동이 테르미도르가 열이를 뜨거운 열이라는 거죠. 열의 달인데 이 안개달입니다. 안개달 18일인데 이 안개달 18일이
이 보통의 달력으로 말하면 1719년 11월 19일입니다. 이날에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통령 정부를 됩니다. 그래 지가 제1통령이 되고 2통령, 3통령은 후사비를 세우고 그리고 1804년에 다시 법을 바꾸어서 자기가 황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루이 보나파르트는 뭐냐면 나폴레옹 3세입니다. 나폴레옹 3세인데 나폴레옹 3세가 나중에 이 그림에는 즉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이렇게 붙여진 것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런 쿠데타를 흉내낸 루이 보나파르트의 쿠데타라는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1804년에 이제 황제가 된 누가 나폴레옹이 이날을 막 쳐들어가죠. 그리고 1808년 5월 2일에는 어딜 쳐들어갔습니까? 옆에 오스트리아를 먹고 프로이센을 먹고 그리고 이제 영국을 잡아먹으려 하니 영국이 떨어져 있습니다. 해군이 강해서 영국이 잘 정복이 안 되니까 이제 영국을 경제적으로 공격에 받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을 내립니다. 대륙 봉쇄령을 내리는데 특히 조그만 나라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이제 영국과 교역을 많이 하고 영국과 교역이 끊어지면 경제가 어려지니까 몰래 교역을 합니다. 그러니 그 포르투갈을 치러 간다는 명분으로 어디를 먼저 쳐버립니까? 스페인을 먼저 칩니다. 여기에 고야가 그린 1808년 5월 1일이라는 그림에 이게 드러나있습니다. 그리고 1808년 5월 3일에 또 이 프랑스 군인들이 1808년 5월 1일에는 이 무시무시한 이 무슬람 용병들을 앞장세워서 마드리드 시민들을 살육하고 그 다음 날에는 거기 이 마드리드 시민들이 폐잔병처럼 퍼트지 있는 마드리드 시민들 모아서 이 총살을 하는 그 장면을 고야가 그린 아주 위대한 작품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814년이 되면서 그 전에 이제 그가 다시 대륙 봉쇄령을 따르지 않는 러시아를 치기 위해서 모스크바 원정을 떠나요. 모스크바 원정을 떠나면서 결정적으로 나폴레옹이 몰락하죠. 모스크바를 떠나면서 모스크바의 니콜라이 황제가 이 모스크바를 다 불태워버리고 계속 동쪽으로 도망가니까 그 전설이 길어지면서 보급선이 끊어지고 추위가 이렇게 오면서 제대로 타보지 못하고 거의 다 죽고 폐가가 돌아오죠.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 1814년에 나폴레옹이 엘베섬으로 유배를 가죠. 극적으로 탈출해가지고 다시 싸우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워털루 전쟁입니다.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해서 세인트 헬렌스에 유배되고 이제 1815년에 나폴레옹의 치세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무렵 나폴레옹 전쟁의 일어난 이 후유증을 치유하고 유럽을 전쟁 이전으로 돌리자 이렇게 해서 오스트리아 제상 메터르니가 주도하는 비인회의가 오스트리아에서 열립니다. 그 유럽의 여러 제국들과 여러 나라들이 거기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국에는 다시 부봉 왕가를 다시 재건하자. 그리고 독일은 48개의 제후국으로 나누어서 그 제후들이 절대주의적 통치를 하자.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제 1848년 3월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른바 이 독일 말로 포메르트라고 하는 3월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독일 용어로 이 포메르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른바 이 독일의 대학생들이 이른바 부르센샤프트 운동을 합니다. 독일은
브루센샤프트 운동을 벌이면서 여기에 브루센샤프트 운동이 주로 이제 비내에서 독일을 48기주로 나누어서 독일을 분열시키고 그 제후들이 독일을 지배하게 하니까 독일 민족주의를 외치면서 독일 통일과 자유 확대를 외치는 이게 청년 학생들의 운동이 브루센샤프트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1815년부터 다시 프랑스는 부르봉 왕조가 다시 복구되면서 이 목이 잘려 죽은 루이 16세의 동생 루이 18세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샤를 10세가 다시 그 군대를 이어받고 1830년까지 부르봉 왕조가 이어지고 이 1830년에 7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7월 혁명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7월 혁명의 이 지도자가 이 루이 이건 제가 들은 데 있습니다. 이건 들은 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루이 8세, 18세, 10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르 10세가 권력을 잡고 또 루이 16세의 동생인 루이 16세, 루이 18세가 권력을 잡으면서 이 부르봉 왕조가 다시 절대민주의 왕정 복구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권력을 뺏어서 부르주아지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뺏어서 누구에게 돌주려 합니다. 다시 기독교에게 돌주려 하니까 더욱더 이른바 반동적인 정치가 시작했죠. 그러니 1830년에 이른바 시민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루이 필립이 등장합니다. 루이 필립이 이렇게 왕당파들과 대항하면서 바리케이트전을 하면서 이제 시민들의 왕으로 추대되는데 이 루이 필립이 만들어낸 이른바 혁명이 7월혁명입니다. 이 7월혁명 때 시민들이 루이 필립을 시민의 왕, 그리고 국민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깊은 군주제 같은 이런 왕이겠죠. 이런 절대 군주 체제는 이제 와야 되고 이제 공화정은 아니지만 이제 시민들의 왕인 루이 필립이 이 7월 혁명을 이끌고 이 7월 혁명에서 이제 1830년 7월 혁명을 이른바 소설로 만들어서 낸 게 빅토르 휴고 레미제라블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7월 혁명 때 이제 루이 필립은 시민의 왕으로 추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의 기반을 세금을 내는 상층 부르주아지에 의존합니다. 그러니 이때 프랑스 국민의 인구가 한 3천만 되는데 이제 선거권을 가진 자들이 25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는 상층 부르주아지만 선거권을 가진 거죠. 그러니 같이 이제 1830년에 30년 혁명 때 노동자 농민들 프롤레타리아들이 부르주아지와 같이 싸워서 권력을 빼앗았는데 정작 자기들은 한번 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선거권을 제한받고 부르주아지가 그걸 다 틀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주아지에 대한 배신감들을 이 프롤레타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1848년입니다. 이 6월 혁명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다시 이 파리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선거권을 둘러서고 대토론회를 벌입니다. 대토론회를 벌이는데 여기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되는데 짧게 말하면 대토론회를 벌이는데 토론회를 벌이던 시민들 일부가 바로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바리케이트를 바로 치면서 시가전을 벌여갑니다. 그래서 벌어진 게 그 유명한 1848년 2월 혁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이제 제2공화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갑자기 선거권이 900만을 확대되었고 그러니까 일반 남자에게 보통 선거권이 다주 선생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들, 이제 부르주아지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들에게도 선거권이 확대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해 바로 또 6월 달에 6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걸 또 우리 6월 항쟁이라고 부르지 않죠. 6월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6월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이 사회주의 혁명은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처절하게 실패하는데, 왜 실패하게 되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시민들이 선거권이 255만에서 900만으로 확대되니, 이제 선거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혁명이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그 전에, 몇십 년 전에, 자쿠베는 강의 독재를 경험했죠. 그러니, 혁명이 더 진행되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는, 이제, 이 자쿠뱅당의 독재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자쿠뱅당이 토지 귀족의 토지를 빼앗았어요. 이 토지들을 당시에 이제 신문에 해방된 농노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합니다. 그때부터 독일의 토지 소유 농민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몇십 년 흘러옵니다. 자기 땅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이 농민들이 보수적이 되니까 진보적이 되는 거예요. 보수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보수적이 되고, 또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아주 이상한 놈이 한 놈 나타납니다. 이 이름이 루이 보나파르트입니다. 이게 이 나폴레옹이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성에 예배되어서 나폴레옹 지사가 끝났을 때 나폴레옹의 친척들이 오스트리아나 다른 나라 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폴레옹 3세가 이제 이 시기에 계속 이 프랑스 정국의 이름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나폴레옹의 이름으로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렇게 이름이 길죠. 그러면서 전국에 끼어드는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폴레옹이 치세를 했을 때 프랑스가 잘 살았다 생각합니다. 잘 살았겠습니까? 왜냐면 나폴레옹이 이제 이 나라를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면 이 자국 내에서 국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뭘 합니까? 세금을 낮춰줍니다.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에 필요한 재정들 어디서 확보합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전쟁 이런 배상금을 받으면서 그걸 충당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국민들이 살기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자식들은 계속 문제에 잡혀가게 되고 죽고, 그런데 세금을 조금 낮춰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나폴레옹이 그때 침략 전쟁을 벌일 때 프랑스 제국이 아주 위대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폴레옹 3세는 이게 아주 애매한 놈입니다. 교만한 겁니다. 이게 진보도 아닌 것이 보수도 아닌 것이 자기 정선이 애매하고 프랑스 국민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나폴레옹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겠답니다. 그래서 그해 1850년에 선거를 치르는데 압도적인 표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1800 그리고 이게 10년 이게 단임제 대통령인데 이게 자기가 한 번 더 해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헌법을 바꾸지. 대응을 해서. 그래서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엽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어서 10년짜리 대통령을 바꿔버리고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 되죠.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서 국회 일부 해상권까지 가지고 식령 다양한 엄청나게 큰 권한을 가진 제왕적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제 이것도 부족해서 뭘 하느냐면 이제 헌법을 바꾸어서 이제 이 공화제를 재정으로 바꾸자 이렇게 국민투표를 붙입니다. 이 국민투표에 프랑스 국민들이 95%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뽑아줘요. 거의 나폴레옹이라는 그 이름에 현혹되어서 우리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에 대한 신비론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시절에 그 시기에 왜 이렇게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는가, 이것을 분석하는 이 마르크스의 위대한 저작이 루이 보나파르트의 프리미러 18입니다. 이 루이 보나파르트는 나폴레옹 3세고, 나폴레옹 3세가 마르크스의 흉내를, 나폴레옹의 흉내를 내어서 쿠데타를 벌인 것,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두어서 자본론이, 실제로 자본론이 이 자본주의의 경제적 발전 형태를 분석하는 위대한 저작이라면, 이 루이 보나파르트의 프리미러 18일은 즉 정치적인 부분에서 자본에 부응한 위대한 저작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의 내전, 또 이 프랑스에서의 이 계급 투쟁, 요 세 가지 이른바 이 삼부작을 통해서, 그는 이런 삼부작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 유물론을 실천적으로 적용한 이런 주장을 쳤던 것입니다. 이걸 쓰고 나서 이제 그가 나이가 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나오니 꼴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851년에 이 프랑스 정계 어슬렁슬렁 그리면서 등장한 나폴레옹 3세가 실제로 프랑스 국민들은 그들이 피를 흘리고 이렇게 쟁취한 그 선거권을 가지고 실제로 이 얼토당토하는 저 이상한 놈이 나폴레옹 3세를 이렇게 찍어줘버린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과거에 1830년 7월 혁명 때 부르주아지와 같이 싸웠는데 부르주아의 배신당해서 정치의 배제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부르주아지에 대한 이 배신감 때문에 오히려 이런 황제가 될 만한 이 친구를 몰아주는데 완전히 그들의 피해의 대가를 너무나 손쉽게 그에 갖다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권력이 틀어잡은 이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를 급격하게 산업혁명 시대로 막 몰고 갑니다. 그래서 파리를 재건설해서 파리에 큰 백화점을 세우고, 아주 처음에는 정치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못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를 아주 발전시키고 하니까 그 무렵 이제 이 자본주의는 발전되어 가는데 이제 그 기세 속에서 이른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급적 대립이 더 커져가죠.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과의 대립이 더 생기죠. 그리고 이제 그 말년에 이제 그의 집권 후기 1865년 이후에 그가 멕시코와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에 패하면서 이 자기 친척인 이 황제 한 명 있죠. 나중에 마네가 그걸 그림으로도 그립니다. 여튼 이쪽에 적어놨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인기가 떨어지면서 이제 1870년에 이 프로이센의 처리를 대상 비스마르크가 아주 교활하게 싹 등장해가지고 나폴레옹 3세를 꼬드깁니다. 꼬드겨서 그에게 계속 도발을 합니다. 그러니 이 나폴레옹 3세가 프로이센에 이른바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를 하자마자 바로 프로이센에 잡혀서 프로이센에 점령당해서 알사스 로렌 지방을 떼주죠. 이 알사스 로렌 지방이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마지막 수업, 알fon소대의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알사스 로렌 지방을 떼주고 그리고 패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나폴레옹 3세가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포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프랑스 제2제정이 끝나고 그리고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그 임시정부가 이제 이 프로이센과 강화조약을 맺으면서 아주 굴욕적으로 강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 굴욕적인 강화조약에 저항하면서 시민들이 들어오려는데 그 들어오려는 시민들이 세계 최초의 새 사회주의자 정부들을 파리에 설립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파리 공명입니다. 이게 1871년이죠. 한 48일 정도, 한
50mm 정도의 파리 꼬민에서 일어나죠. 또 파리 꼬민이 일어나면서 이 부분이 자크 랑셰르가 자기 책을 씁니다. 저 꼬민의 여러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낮에는 싸우다가 밤에는 학습을 합니다. 책을 읽고 또 대학 공부도 하고 미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혁명 이론을 지키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가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까지 이제 마르크스가 파리 꼬민까지 그것을 다 이제 적고 파리 꼬민의 경험을 적은 책이 프랑스에서의 내전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1848년 6월 혁명과 그 사이에 루이 보나파르트가 저 교활하게 권력을 잡고 노동자, 농민들이 오히려 사회주의자들을 지지하지 않고 루이 보나파르트를 지원하게 된 그 이유들을 밝혀나가는 그 저작이 루이 보나파르트의 보리네로 18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십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